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3일 뉴스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코너는 취재기자와 함께 다양한 경제계 이슈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이죠. 프라임 이슈, 오늘은 박영식 에디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대우조선해양이 대우의 역사를 뒤로하고 이제 한화그룹의 계열사로 새 출발하게 됐습니다. 공정의 문턱을 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네. 드디어 이제 출항을 앞두고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 임시주주총회를 가졌는데요. 사명은 한화오션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정관 변경안을 통과시켰고요. 대우에서 한화로 간판이 바뀌는 게 45년 만의 일입니다. 이날 주총에서는 대표이사 비롯한 사내이사 3명 그리고 기타 비상무이사 1명, 사회이사 5명 등 9명의 이사와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안건도 가결됐고요. 한화오션의 초대 대표이사 누가 이지 않느냐 관심이었는데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의 측근입니다. 권혁웅 주 한화지원부문 부회장이 선임됐고요. 김종서 전 한화토탈에너지스 대표와 정인섭 전 한화에너지 대표도 함께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예. 김승현 회장의 장남이죠.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은 기타 비상무이사로 이사진의 일원이 됐고요. 한화오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분들이 선임이 됐고요. 주총에 이어서 한화그룹이 대우조선에 대한 2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 주금 납입을 완료하면 지분 49.3%로 대주주가 되고요. 인수 절차는 이제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고요. 예. 잠수함이나 구축함 등 특수선 분야 역량을 한화가 흡수했기 때문에 기존의 항공우주 또 지상 방산에 해양 분야까지 더해서 이른바 육해공, 한국형 로키드 마틴이라는 별칭이 좀 붙어 있는데 이런 종합 방산 업체로 몸집을 키운다는 방침을 한화는 밝혔습니다. 네, 요즘에 또 이제 조선업의 분위기가 워낙 좋기 때문에 한화그룹 측에서 아마 전폭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인수합병 이후에 지금 뭐 회사명이 바뀌면서 회사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바뀌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러다 보니까 뭐 직원들은 좀 혼란스럽기도 할 것 같고 한편으로 또 설레기도 할 것 같고 네. 직원들의 분위기 좀 어땠을까요? 그렇습니다. 어제까지 대우였는데 이제 오늘 한화가 된 이제 직원들 입장에서는 예. 혼란스럽기도 하고 설레기도 할 텐데요. 일단은 출범 앞두고 메일 주소가 변경이 됩니다. 예. 메일 주소 변경과 함께 업무용 사내 포털의 주소와 접속 방식 등을 한화 측은 안내했다고 하고요. 한화그룹과 협업 및 화상회의를 진행하기 위한 스카이프 사용 설명서도 배포했다고 하고 임시주주총회 후에 같은 날 오후 6시부터 곧바로 새로운 정보기술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했다고 하고요. 또 한화오션 글자가 박혀있는 헬멧이나 작업복 등의 시험품도 제작을 해뒀으니까 이미 이런 어떤 준비를 마친 셈이고요. 대우조선해양 관계자에 따르면 한화오션 출범에 맞춰서 하나씩 바꿔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고 바뀐 사명에 맞춰서 건물이나 옥포조선소의 크레인 등을 도색하는 작업까지 다 마치려면 아무튼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만 차근차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직원들 내부적으로는 이게 22년 만에 큰 변화이기 때문에 직장인 커뮤니티인 블라인드나 카카오톡 등에서 이제 여러 의견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네. 사실상 대우조선해양은 어떤 공기업의 성격을 띠고 있다가 본격적으로 민간 대기업으로 바뀌다 보니까 근무 강도가 올라가지 않겠느냐 내지는 뭐 성과 평가 같은 것들도 좀 강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있었다고 하고 네. 한화그룹에서 또 어떤 분들이 파견이 또 얼마나 올지 어떤 사람들이 올지 또 조직 개편과 임원들의 인사 이동을 점치기도 하는 분위기입니다. 말 그대로 좀 술렁술렁하는 것이고요. 네, 걱정도 뭐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또 내부적으로는 혹시나 뭐 복지제도가 좋아지지 않겠냐 이제 이런 네.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기대감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임직원몰 같은 게 없는데 한화그룹은 한화 패밀리몰이 운영 중이어서 한화 패밀리몰에서 특가 상품을 살 수 있는 티켓을 또 가져갈 수 있는 거 네. 아니겠느냐 이런 기대감도 갤러리아 있고. 백화점 있죠. 맞아요. 네, 63빌딩 있죠. 맞습니다. 네. 리조트도 있습니다. 아, 리조트도 있죠. 네, 이런 이제 혜택들을 받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감을 구 대우조선해양 직원들이 하고 있는 것인데 궁금한 나머지 기자들이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화그룹 관계자는 어떤 구체적인 복지제도에 대한 결정을
아직까지 한 건 없는데 다만 어쨌든 그룹사의 일원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별을 두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보도가 뭐 이렇게 나왔으니 뭐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어서 프라임 이슈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가전업체 영원한 경쟁자죠. LG전자와 삼성전자의 이야기인데요. 최근에 에어컨 시장 점유율 1위를 놓고 LG전자와 삼성전자가 기싸움을 벌였는데 이번에는 TV 점유율 경쟁을 놓고 또다시 맞붙었습니다. 자, 어떻게 좀 나오고 있을까요, 상황이? 네, 그 옴디아라는 그 시장 조사 기관에서 자료를 발표하곤 하는데 이 예. 같은 자료를 토대로 회사마다 좀 유리한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제목처럼 삼성은 글로벌 1등이라는 쪽에 방점을 찍고 있고요. 네. LG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올레드 1등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서로 유리한 리더 지위를 강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삼성부터 보면 보도 자료를 보면 올 1분기 글로벌 TV 시장에서 금액 기준으로 32.1% 점유율을 올리면서 경쟁사를 큰 격차로 따돌리고 있다라고 1위를 수성했다라고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옴디아가 발표한 1분기 글로벌 TV 시장 데이터에서 삼성전자는 다양한 분야에서 프리미엄 초대형 제품들을 앞세워서 금액 기준으로 32.1%의 점유율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QLED 시장의 경우에는 지난해 1분기 대비 13% 증가한 373만 대가 판매되면서 전체 TV 시장의 8%를 점유하고 있고요. 이 중에 삼성전자는 215만 대의 QLED를 판매하면서 전체 QLED 시장의 57.5%를 지키고 있습니다. 2017년에 첫 출시를 했는데 올해 1분기까지 누적 3,800만 대를 기록하고 있고요. 다양한 분야에서도 점유율을 선두로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 방점을 찍고 있는데 LG전자를 보면 역시 옴디아 수치를 근거로 해서요. 올레드 TV 시장 내 점유율이 출하량 기준 60%에 육박하면서 전 세계 올레드 TV 시장에서 압도적 1위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네. 다른 결과를 내놓고 있는데요. 네. LG는 올레드 TV 부분에서만 1위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일단. 네. 여러분들도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LG 올레드 TV는 올레드 업계 최다인 130여 개국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2013년 첫 출시 이래 지난해 말 업계 최초로 누적 출하량 1,500만 대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TV의 경우에는 요즘에 거거익선의 분위기는 분명한데요. 크면 클수록 좋다라는 분위기여서 이 1분기 70평 이상 초대형 OLED TV 시장에서는 LG전자가 출하량 기준으로 75% 이상의 압도적 점유율을 보이는 건 어쨌든 맞는 상황입니다. 한편 1분기 TV 시장은 수요가 좀 주춤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고 있고요. 1분기 전 세계 TV 출하량은 약 4,652만 1,800대로 지난 2009년 이후 역대 1분기 가운데 가장 적은 수치라고 합니다. 다만 이 시장 조사 기관에 따르자면 올 하반기부터는 회복세를 보일 것이다. 예. 올해 TV 출하량을 지난해 대비 소폭 늘어난 2억 551만 9천 대 규모로 전망하고 있다는 점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 기간에 가전제품 바꾸신 분들이 워낙 많아서 기간이 좀 지난 후에 네. 이제 매출이 좀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죠. 자, 이어지는 소식도 이제 삼성과 관련한 소식인데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번에 공개한 디스플레이 신기술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디스플레이 발전이 이제 상당히 놀라운데요. 우리가 휴대전화로 TV를 볼 수 있다라고 했을 때도 이제 설마 했는데 네. 나날이 이게 또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삼성이 공개한 신기술 어떤 걸까요? 네, 삼성 디스플레이가 공개한 신기술은 롤러블인데요. 이게 점점 기술이 발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롤러블 플렉스라고 해서 세로 길이를 기준으로 49mm에서 254.4mm까지 5배 이상 확장되는 기술을 선보였는데요. 기존 폴더블, 슬라이더블 폼팩터의 경우에는 확장성이 최대 2배에서 3배까지이지만 롤러블은 두루마리 휴지처럼 예. O자 형태 축의 디스플레이가 말렸다가 풀렸다가 할 수 있게 이걸 구현한다고 해서 롤러블 플렉스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저렇게 길었던 TV가 말려 들어가면서 네. 작아진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저런 기술은 사실 상상하기가 힘들었던 기술이기도 한데 그러니까요. 이제 이런 것들이 상용화가 되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저런 것들이 이제는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놀랍습니다. 네,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네, 들고 다니기 힘든 대형 사이즈의 디스플레이를 롤러블로 구현을 해서
휴대성을 끌어올린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삼성 디스플레이 관계자도 밝혔고요. 360도로 작동하는 새로운 폴더블 폰 컨셉의 플렉스 인앤아웃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고 다양한 신기술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또 화면 전체에서 지문을 인식하고 심지어 심혈관 건강 상태까지 확인할 수 있는 신기술 센서 OLED 디스플레이도 이날 공개가 됐습니다. 지문 인식이 가능한 영역을 패널 전체를 확장하고 사용자가 또 원하는 대로 그 인식 영역을 맞춤화하는 것도 가능해졌다고 밝혔는데요. 삼성 디스플레이는 중소형 디스플레이 시장 내 리더십과 제품 경쟁력을 홍보하기 위해서 지난 3월에 공개한 검색 사이트인 올레드 파인더를 알리는 부스도 마련했다고 하고요. 아무튼 이런 전시회에서 눈길을 끄는 제품들도 많이 선보였고 새로운 기술들이 앞으로 가까운 미래에 상용화가 될 날이 머지 않았다고 삼성 관계자가 또한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어서 프렘 이슈 네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장비 업체죠. ASM이 이번에 동탄에 두 번째 연구센터 조성과 관련해서 기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자, 박 기자 이 자리에서 삼성이나 SK 같은 기업들과 협업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내비쳤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장비 업체 ASM이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파트너십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고요. 동시에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와 협력하겠다라는 그런 뜻도 함께 밝혔습니다.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ASM의 국내 사업 전략, 계획과 국내 투자 현황, 또 글로벌 반도체 산업 전망 등을 밝히기도 했는데 한국은 ASM에 있어서 아주 대표적이고 중요한 시장이라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메모리 반도체 또 로직 등 우수한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긴밀한 협업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제2차 혁신 제조센터 조성에 나서게 되고 기공식은 오는 24일에 열리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코리아 대표이사 역시도 이 혁신제조센터가 늘어나는 반도체 장비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서 한국에서 반도체 인재 양성, 일자리 창출, 협력사와 동반 성장, 지역 발전에 기여하겠다라고 또 밝혔고요. 기자들이 추가적으로 좀 질문을 했는데 미국의 대중 반도체 제재로 인해서 중국 시장에서 활로가 막히면서 대안으로 한국을 대리 선택한 게 아니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절대 아니라고 일단 선을 그었고요. 예. 이 CEO가 말하기를 지난해 10월부터 중국 시장으로의 반도체 장비 규제가 없는 것은 아니나 한국 내 투자 결정과는 무관하다. 그리고 또 한국이 유일하게 수요와 또 성장이 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증설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밝혔고 여러 측면에서 한국과의 협업을 이어나가겠다고 그 의지를 더불어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이어서 다섯 번째 프라임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기아차 관련한 소식인데요. 얼마 전에 기아차의 지난해 실적이 공개가 됐죠. 최대 실적을 내면서 상당히 이제 호실적 호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었는데 기아자동차 노조가 오는 31일에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박 기자, 이렇게 되면은 전기차 시장 공략의 핵심 모델인 EV9 출시가 이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좀 네. 늦어지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그렇게 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한 언론의 단독 보도로 오는 30일에 기아 노동조합이 전국 금속노조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일단 EV9의 공식 출시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어서 혹시나 양산에 또 지연이 우려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많은데요. 23일 금속노조 총파업 지침에 따라서 주야 4시간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기아 노조가 밝혔습니다. 일단 이번 파업에서 노조는 윤석열 정부 정권 퇴진을 요구할 예정이고요. 앞서 노조는 노동계약 저지, 공안 탄압 중단, 노조법 개정 등 산적한 과제를 묻는 설문에서 금속노조 조합원은 정권 심판이 최우선 과제라고 답했다면서 5월 31일 총파업 투쟁을 선언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아가 판매 호조와 적체 물량 해소를 위해서 국내외 현재 공장을 풀 가동하고 있는 상황인데 때문에 총파업에 따른 생산 손실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실제 기아 국내 공장과 미국 조지아 공장의 올해 1분기 가동률이 각각 107.3%, 101.9%였고요. 전년 동기보다 19.5%포인트, 17.5%포인트 상승한 수치였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조의 파업이 좀 타격이 있을 것이다.
이런 예상이 되는 것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6월 중순에 EV9 출시를 앞두고 있어서 사전 계약 1만 대를 지금 돌파하는 등 초기 인기가 뜨겁기 때문에 생산 물량을 앞으로도 더 늘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이번 노조의 파업이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 한편 현대차 노조는 이번 파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현대차 지부는 조선철강이 5.3일 총파업에 이미 참여하기로 결정을 했고 완성차 지부도 현대차와 기아차를 제외하면 총파업은 실현이 불가한 사안이라면서 20만 금속노조 총파업 이전에 일단 대우 정비가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조금 구분해서 밝혔습니다. 네. 자, 이어서 6번째 프라임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상당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다가 끝내 물 건너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전해드렸었죠. 미국 법무부에서 합병을 무산시키기 위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자, 박 기자, 더 심각합니다. 이번에는 네. 합병 승인이 힘들다라고 대한항공이 직접 입장을 전달했다라는 보도까지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합병을 현재 미국 법무부가 심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여러 차례 전해드렸습니다만 이런 소식들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이 쉽지 않다라는 어떤 상징적인 장면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아시아나급의 경쟁자가 없으면 승인이 어렵다라고 일단 대한항공 쪽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미 법무부 입장에서는 일단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덩치가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미국 노선에서의 시장 경쟁을 막는 일정 부분 독과점 현상을 방지하기가 어렵다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이 저비용 항공사 에어 프레미아를 통해서 이런 독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제안한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일단 해석할 수가 있겠고요. 예. 대한항공은 미 법무부한테서 이런 내용을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바가 없다고 밝히긴 했으나 일단 이런 보도가 미국을 통해서 나오고 있고요. 대한항공은 정부의 항공산업 구조조정과 고용유지 방침에 적극 호응하는 차원에서 아시아나와의 통합을 진행하는 것이라면서 우리 경쟁 당국인 공정위가 이미 강력한 시정 조치를 부과했다고 또한 강조하고 있고요. 지난해 2월 양사 합병을 조건부 승인한 우리 공정위가 국제선 26개 노선, 국내선 14개 노선에서 독점이 발생한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는데요. 국정위는 슬롯 운수권 반납을 명령하면서도 시정 기간을 10년을 부여했기 때문에 합병 판단을 사실상 해외 경쟁 당국에 미뤘다는 지적을 이미 받기도 했습니다. 앞서서 대한항공이 독과점 해결 대안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 법무부가 합병을 불허하는 소송을 검토한다는 현지 보도도 나온 바 있었는데 최근에 한미 관계 훈풍 속에서도 정부가 미국 당국을 설득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쉽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연일 이렇게 난기류가 발생하면서 혹시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이 어려워지진 않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 정부의 좀 더 진전된 입장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미국 법무부의 실제 소송이 이루어질지도 좀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7번째 프라임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관련한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이번에는 LG 디스플레이 관한 소식입니다. 이쪽은 분위기가 상당히 좀 좋지가 않은데요. 직원 사망 사건이 이제 얼마 전에 있었었죠. 이와 관련해서 LG 디스플레이가 사태 수습과 대책 마련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박 기자 독립적인 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직원 사망 사고가 있었는데 사회이사 중심으로 독립적인 대책위원회를 꾸려간다라는 소식입니다. 오늘 정호영 LG 디스플레이 사장이 밝히길 임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사회이사진 주도로 독립적인 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면서 내부의 상황을 명확하게 진단해 문제점을 찾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모든 과정을 대책위에 일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에 일절 관여하지 않고 나온 결과에 대해서 투명하게 소통을 하겠다면서 책임져야 될 문제가 있다면 그 역시 회피하지 않겠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최근에 LG 디스플레이 A팀장이 서울 여의도 한강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기 때문에 이게 혹시
과도한 업무 부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이 제기됐는데 아무튼 경찰도 실족 가능성을 포함해서 A 팀장의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회사 차원에서 실제 과도한 업무 부담이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기 때문에 독립적인 대책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8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홈쇼핑 업계가 상당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롯데홈쇼핑이 창사 22주년을 맞이했는데요. 김재겸 롯데홈쇼핑 대표가 창립 22주년을 맞아서 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과제를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번에 자리에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창사 이래 최대 위기이기 때문에 이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으로 씨앗, 즉 SEED라는 슬로건을 제시했는데요. S는 빠른 실행과 도전, 심플 앤 스피드, 핵심 집중은 efficient, 기본기 강화, empowerment, 다양한 존중, diversity를 주문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위기일수록 본질적인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면서 내실을 다져야 한다는 취지를 김재겸 롯데홈쇼핑 대표가 창립 22주년을 맞아서 제시를 했습니다. 굉장히 뜨거운 열정을 가져야 될 시기라는 점을 강조를 했는데요. 힘겨운 시기이지만 수많은 위기 상황에서도 롯데홈쇼핑은 이겨내 왔다면서 씨앗에 좀 집중을 하자 이렇게 밝힌 셈인데 예. 새로운 사고와 업무 수행 방식이 필요한 때만큼 씨들을 임직원의 행동 양식으로 삼아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네, 사실 홈쇼핑 업계가 이제 위기인 것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고 네. 좀 이제 몇 년 전부터 이제 상황이 안 좋아지긴 했었죠.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라고 알려져 있을까요? 홈쇼핑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아주 장기적으로 알려져 왔었는데 네. 알짜 사업이었는데 위기를 맞이한 이유는 일단 코로나19 엔데믹이 본격화한 올해 1분기부터 실적이 급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예. 집에서 TV를 보는 시간보다 나가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이건 너무 당연한 것 같고요. 3, 4년 뒤에는 아무래도 홈쇼핑에서도 적자 기업이 탄생하지 않겠는가 이런 추산들이 벌써 나오고 있고 이커머스 시장이 커져서요. 밖에 나가서도 스마트폰으로 얼마든지 이커머스로 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홈쇼핑 소비자들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맞이했다는 게 가장 큰 배경이라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게 뭐 자연스러운 시장 논리겠습니다만 홈쇼핑의 추락은 또한 방송 쪽에서도 유료 방송 사업자들의 든든한 돈줄이 홈쇼핑이었기 때문에 홈쇼핑이 어려워지면 지역 SO라고 불리는 유료 방송 사업자들도 또한 어려워진다고 볼 수밖에 없겠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의 2022 방송매체 이용 행태 조사에 따르면 TV 이용 시간은 2년 연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홈쇼핑 업계가 제시하고 있는 해법이라는 것은 특혜나 혜택을 달라는 게 아니라 공정하게 좀 경쟁을 하게 해달라. 본인들의 규제가 많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즉 방송 심의 규정을 좀 명확하게 설정을 해달라. 본인들이 물건을 팔 때 표현 같은 것들도 건강에 좋다, 맛있다 이런 간단한 표현에도 구체적인 연구 결과나 인증이 없으면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상품 홍보에 나서기가 쉽지 않다라는 상황인데 예. 여기에 이제 비교 대상군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이커머스 시장에서는 실제 표현이 너무 자유롭기 때문에 이런 어떤 연구 결과나 인증 같은 것들을 굳이 이거 자료로 내세우지 않더라도 작은 화면에서 볼 수 있는 이 라이브 커머스에서는 실제로 대기업 상품들도 자유롭게 팔고 표현들도 아주 자유롭게 하는데 왜 본인들은 중소기업의 제품을 약 판매 제품의 60-70%를 가져가면서 표현도 소극적으로밖에 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놨냐 네. 이런 규제를 좀 줄여달라는 입장을 앞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홈쇼핑도 그랬었죠. 그렇죠. 예, 이후에 이제 규제가 상당히 이제 강해진 거죠. 네, 실제로 홈쇼핑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중소기업 편성 비중이 70.7%고요. 예. 홈앤쇼핑이라는 공공 채널은 80%, 공영 홈쇼핑은 대기업 상품이 없이 중소기업이 100%입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중소기업이 잘 나가게 돼서 잘 팔리면 대기업이 되잖아요. 네. 그럼 또 이 사람들 제품을 못 팔게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홈쇼핑 관계자가 중소기업 제품이 잘 팔려서 대기업이 되면 홈쇼핑에선 판매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 홈쇼핑이나 중소기업 모두 피해보게 되는 구조를 좀
없애달라, 규제를 해제해달라, 아무튼 홈쇼핑 업계의 현실을 전해드렸는데요. 기업 자체만의 자구책으로 위기를 타개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정부에게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프라임 이슈 마지막 소식 간단하게 하나만 좀 짚어보죠. 예. 자, 프랑스 명품 브랜드죠. 샤넬이 또다시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지난 3월에 인상을 했었잖아요. 네. 예, 일부 이제 스테디셀러 라인의 가격을 올렸는데 지금 2달 만에 또다시 올렸다고요. 예. 그래도 얼마나 올렸을까요? 그렇게 많이 올렸는지는 네. 이 소식을 접하는 어떤 소비자들의 기준에 따라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많이 올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예. 일단 가격 인상을 보면 플립백 스몰 모델, 이게 뭐 제가 잘 알지 못하는 명품 브랜드의 제품이어서 다만 1,311만, 이게 이제 그 가장 많이 팔리는 스테디셀러입니다. 1,411만 원에서 1,390만 원 올렸고요. 미디엄 모델은 중간 모델이고 라지 모델까지 사이즈가 각기 다른데 미디엄 모델은 1,367에서 1,450만 원, 라지 모델은 1,480만 원에서 1,57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네. 2달 만에 올린 겁니다. 2달 만에 네, 80만 원, 제일 작은 게 이제 이정미 80만 원. 앵커께서는 많이 올렸다고 말씀하시고 싶으신가요? 아우, 상당히 비싸죠. 어차피 뭐 못 사는 거, 네. 어차피 못 사는 거. 근데 샤넬의 네. 입장은 좀 다릅니다. 조화로운 가격 정책에 따른 인상이라는 입장이고요. 실제 가격 인상 때마다 똑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복붙해서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조화로운 가격 정책에 따라서 오늘 또 조정을 했다. 예. 전 세계 고객에게 공평성을 제공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샤넬 코리아는 밝혔는데, 글쎄요, 이렇게 올리더라도 구매하시는 소비자들이 끊이지 않고 늘 예약을 해주시기 때문에 매번 올려도 늘 동이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도 오픈런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조화로운 가격 정책은 대체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지역 간 존재할 네. 수 있는 현저한 가격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다라고 예. 밝히고 있고요. 주요 럭셔리 브랜드가 당면한 가격 차이는 환율 변동에 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가격 조정은 각국의 유로 환율에 따라서 인상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뭐 샤넬의 욕심이 저는 좀 과한 건 아닌가 싶다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명품 브랜드들은 원래 프리미엄 전략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프리미엄 전략에 따라서 소비자들은 또 그에 응해서 구매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 이 가격 인상을 뭐 나쁘게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좀 과한 건 아닌가, 이건 제 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환율 핑계를 대게 환율이 떨어지면 뭐 가격이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죠. 예. 조화로운 가격 정책. 네, 이라고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경제계 주요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프라임 이슈에서 박영식 에디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